오늘 이렇게 문 위원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위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친정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뭐 정신 없는 시절이긴 한데 우리 박명호 교수님께서 저한테 엄청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셔가지고 서로 이제 품앗이로 근데 왔더니 개강 첫날이라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4월에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생각 얘기들 그리고 의정 활동을 못 하게 됐으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 책을 쓰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는 못 들어가는 건데 국회에 가서 하려고 했던 일을 책으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책을 썼고 여름, 가을 동안 책을 썼는데 마지막 교정을 딱 넘기는데 계엄이 났어요. 그래서 참 정말 놀랍기도 하고 그 순간에 뭔가 좀 이 책이 굉장히 시대하고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정책적인 얘기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엄 이후에 지금 한 석 달. 아이고 오셨습니까 장관님? 늦은 사람 완전히 망신주의.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한 석 달 지나지 않습니까? 석 달 지나는 시간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 책이 굉장히 시대하고 맞는다는 느낌을 또 다시 받았어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라종일 교수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그분도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책 제목이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은 제왕이 아닌데 근데 본인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확 쓸어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한 대통령, 지금 전임 대통령들이 거의 불행하게 이제 끝난 것을 그분은 그 책으로 풀어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와 타협하고 이렇게 뭔가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걸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약간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절이 오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처럼 권위주의 시대처럼 내가 5년 동안 쓸어버리겠다 이런 리더십은 정말 안 맞지만 그 타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했어요. 뭔가 우리 시대가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선명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대방을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의 그 생각의 전쟁이라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의 전쟁은 대단히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세력을 절멸을 시키겠다. 예전에 우리 이해찬 총리가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의 생각의 전쟁을 아주 멋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진 리더십들이 저는 좀 생기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사실 그런 소망을 좀 담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지금의 요 지경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 제가 경제학자로서 책을 썼다면 중간에 4챕터만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제학자에서 정치를 지금 한 5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몸통에 해당하는 챕터 말고 앞장하고 뒷장은 사실은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건 학자가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제가 학자였을 때도 이게 맞다, 일로 가자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걸 막는 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정치를 5년 하고 나니까 그 앞뒷단의 얘기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앞뒷단의 얘기만 갖고는 세상은 변하진 않는다. 중간에 있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앞뒷단의 일도 잘할 수 있다. 제가 현재까지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세판짜기라는 그 구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오늘 사실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책을 못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책을 몇 권 들고 와서 이렇게 놓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책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증정을 해드리면 그 앞단에다 제가 뭐라고 서명을 해서 드리냐면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써서 드리곤 합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이제 지금 들어있는 생각이 그건데, 그 대한민국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왜 새 판을 짜야 되는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안 먹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이것도 안 먹는데? 노트북적으로 챙겨야 돼.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되게 충격적인 거는, 여기 노트북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안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예. 보통은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요 딥시크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딥시크. 우리가 사실 미국 완전 유일 체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게 나왔다고 했고, 근데 아마 선생님들 느끼실 게 저 뒤에 있는 오픈 AI GPT 써보신 분들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썼을 때만 해도 이런 바보 같으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바보랑 뭘 해 이랬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써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책 쓸 땐 보통 이렇게 RA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 책을 쓸 수 있는데, 왜냐면 그때그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GPT를 쓰면서 써보니까 한 달에 2만 원 정도잖아요. 그 유료로 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이걸 내면서 이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대단히 빠르고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속에 지금 플레이어로서 별로 이름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기술의 변화라는 거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지경이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저는 무섭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하나는 이분 때문에 무섭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한 가지씩 막 큰일을 얘기하잖아요. 정말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이 자동차 관세나 에어컨 관세 이것 때문에 또 어제 굉장히 좀 사방군데 전화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게 만약 아직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내적인 생산 구조에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렇게 우리가 기술이나 세계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이 사진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이게 대구 매일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 역사적 한 장면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제가 이 역사적 한 장면이라는 저걸 보고 참 헤드라인 잘 뽑았다. 이게 우리 지금 시대를 어떤 의미에서 규정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계엄이 발발한 후에, 제가 이 얘기하면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하죠. 어쨌든 제가 평당원이긴 하지만 그 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문제는 온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 것도 사실은 대단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분의 이 웃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아주 순수하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저 정도면 그러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그 과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사람들이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믿을까? 그리고 이렇게 걱정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 정도인데 그 보통 때 하는 저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가 보통 개혁 이슈지 않습니까? 개혁 이슈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그 체제 속에서 그 안락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고 그 개혁을 통해서 보통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뭘 고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위너와 루저가 만들어지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을 뭔가 국가 리더가 하려면 국민들이 내가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거니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저게 맞겠거니 하는 신뢰가 있어야 그거를 적어도 묵인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기성세대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이 세 장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를 좀 규정하는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썼냐고 물어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개혁 이전에 훨씬 전에 썼을 때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경제학자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는데 다들 만장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수님들이죠. 그래서 그 만장일치의 얘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교착이다. 그리고 이미 피크를 지났다.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극소수파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아주 지배적인 얘기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단 하나 원한다면 그냥 곱게 늙어가는 것만 좀 그것도 어렵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뭘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혁신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예전에 훨씬 더 어려울 때도 그랬는데 지금 못할 게 뭐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먹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그 울분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거를 한번 밥 먹고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책이라는 매체는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는 매체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사실 그런 게 어렵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책이 남아있는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설득이 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팥대기를 갈아야 되는 상황인 거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 판을 짜야 될 때라고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가져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새 판을 짰던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니 해도 이때죠.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저 가운데 계신 분이 키 큰 분이 이승만 박사인 것 같아요. 이게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그 건국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 큰일 날 뻔했네요. 아주 예민한 이슈를 아주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새판이죠. 지난 우리 왕조 시대에서 실제로 이 그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새판인데 이 새판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승만 박사의 두 번째가 조봉암 선생, 그리고 세 번째가 김성수 선생, 그리고 저분이 이제 우리 헌법을 초안을 만드신 유진호 박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판 떼기였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 헌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그 국민의 한 80%에 해당했던 농민들을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소작농의 지위로부터 해방시켜줬죠. 이게 그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넣어서 대부분 우리가 일제시대 동안에 거의 다 소작농으로 다 쇠락했는데 그 끈을 풀어줬죠. 그래서 자영농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헌법에다 박아 넣었습니다. 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근데 그 조봉암 선생은 사실 전향하고 이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거고
이거를 넣으려고 했을 때 저 인천 김성수 선생은 사실 호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뭐 저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어쩌고 이런 집안인데도 이거를 헌법에 넣어야겠다고 이준호 박사가 얘기했을 때 저분이 잠시 고민하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는 거죠. 그때 지주당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한민당. 지금 민주당의 아빠당이죠. 그 한민당에서 그 지주들이 주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곳에서 반대를 했으면 이게 헌법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죠. 근데 저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저 대단한 겁니다. 자기 재산이 지금 굉장히 그 나빠진 상황을 무릅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초등교육은 보편적이고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의무교육 조항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대단하냐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신생국의 헌법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뚜렷하게 넣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유엔의 뭐 인권헌장 이런데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생활을 굉장히 규정하죠. 그리고 아이는 노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교육은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우리같이 농경 사회를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했던 나라에서 교육은 부모가 좌우할 수 없다. 모든 아이들은 다 자신의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이 나라에 태어난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2년인가 뒤에 국민교육법을 후속 입법을 했죠. 거기서 보면 그 나이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그러니까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주 그 명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절실하네. 정말.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분들의 뭐 공만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화답하는 것들이 또는 국민들의 피 속에서 저분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저런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6.25 때 가만히 학교 부산에 다 피난민들 모여갖고 가만히 학교 만들었을 때도 거기서 피난 오신 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이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거 보시면 그 당시에 이건 이제 좀 뒤에 얘기지만 새마을운동하고 뭐 이때 얘기지만 밤에 그 대학생들을 다 시골로 내려보내가지고 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게 하는 그런 교육 개혁 캠페인을 했죠. 그 어르신들이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때니까. 근데 보시면 이 여성들 보시면 대단하죠. 낮에 일하고 밤에 와갖고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열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말이죠. 1980년대 들어서서 세계은행 이런 데서 한국의 이 경제 성장을 배우려고 이게 인적 자원이구나 이러면서 아랍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이런 모델을 이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학교 세우는 데다 막 엄청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재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보고서들을 보면 참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한국 특이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가 좀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이즈가 좀 있는 나라는 이게 이 안에 우리 피 속에 이게 왜 들어 있는지가 사실 우리로서도 규명해야 될 부분인데 뭐 피가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특이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제가 새 판때기의 그 뒤 말미가 그러니까 전반부가 저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 판을 짰던 거에 그 후속적인 작업이 저는 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이분의 지금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충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위시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울대 철학가 박정훈 교수를 모셔다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글로벌한지 그게 얼마나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처지를 이 약진의 발판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지금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5.16 공약 속에 딱 명확한 목표는 절망과 기아에서 탈출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수출해라. 외화 벌어와라.
그래서 밖에서 수출 약속을 받은 사람한테는 금리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눈은 또 세계로 가 있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거 못 만들지만 아무리 시답지 않은 걸 만들어서 요만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기계 사서 조금 나은 걸 만드는 그 과정이지만 그래도 국내에서의 부패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뭘 팔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구조 속에서 이제 나라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첫 판때기를 잘 만들었고 그 판때기를 추진하는 그 집중력이 있었고 이 집중력 속에서 국민들의 에너지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이때 리더십이라는 것은 목표를 제시하고 절망과 기아로부터 탈출시킨다. 그게 있고 국민들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꿈꾸게 하고 그 꿈꾸게 하는 그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앞으로 이 엔진을 만들어서 나가게 한 그것이 아마 이 시대의 판때기가 아주 잘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 사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1968년도 이분이 64년도에 왜 독일의 광부들 그 만나고 뭐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그때 돈 빌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걸 하러 갔던 거죠. 가서 그 고속도로 보고 와서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일했던 KDI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 와 계신 우리 저 매일경제신문 이런 데서도 다 반대했었습니다. 다닐 차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근데 이분은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은 대단한 그 현실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도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막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1969년도 그러니까 1년 뒤에 이게 서울 쪽에서 내려가고 부산 쪽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대구 광주 구간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그 구간입니다. 부산으로부터 올라오니까 대구 광주 구간에서 그 완성됐을 때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술을 뿌리고 있는. 근데 아주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사진을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그 자기 자신을 여기다 담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행복해하는지를 우리가 딱 사진에서 보이죠. 근데 또 이 뿌리는 술이 제가 막걸리인가 했더니 샴페인이라네요. 그러니까 나름 애를 쓴 거지 정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첫 판때기를 보는 그 시각입니다.